서울의 심장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아우라 타워의 1층 로비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왕국이었다. 바닥은 티끌 하나 없이 닦인 대리석으로 오가는 이들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추며 무한한 공간감을 만들어냈다. 천장에서는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수천 개의 빛 조각을 쏟아내며 인공의 태양처럼 군림했다. 공기는 최고급 방향제에 서늘하고 인공적인 향과 권력에 취한 이들의 값비싼 향수 냄새가 뒤섞여 평범한 사람은 숨쉬기조차 버거운 위압감을 풍겼다. 이곳은 성공과 야망이 응축된 결정체이자 상위 1%를 위한 그들만의 성역이었다. 그리고 그 성역의 가장 낮은 곳,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 김민준이 있었다. 그의 왕국은 가로 세로 한 뼘 남짓한 낡은 구두닦이 상자가 전부였다. 상자 위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각종 솔과 헝겊, 그리고 색이 바랜 구두약통들이 군대의 병사들처럼 정렬해 있었다. 민주는 날고해진 작업용 앞치마를 두른 채 낮은 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의 존재는 화려한 로비의 풍경과 너무도 이질적이어서 마치 정교하게 그려진 유화에 실수로 튄 먹물 자국 같았다. 사람들은 그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애써 보지 않으려 했다. 그는 이곳의 일부가 아닌 잠시 머물다 사라져야 할 유령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그들만의 세상이 있었다. 그의 시선은 언제나 바닥을 향했다. 로비를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발, 그들의 구두는 저마다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급하게 뛰어 앞코가 까진 구두에서는 초조함이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게 관리된 구두에서는 강박적인 결벽증이, 그리고 이제 막 새로 산 듯 빳빳한 구두에서는 설렘과 희망이 엿보였다. 민주는 그들의 얼굴을 보지 않고도 그들의 구두만으로 주인의 감정과 상황을 짐작하곤 했다. 그것은 지난 몇 년간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터득한 그만의 생존 방식이자 세상을 읽는 독특한 독법이었다.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군더더기가 없었다. 부드러운 솔로 먼지를 털어내고 축축한 헝겊으로 가죽의 결을 따라 닦아낸 뒤 구두약을 얇고 고르게 펴 발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른 헝겊을 양손에 쥐고 펼치는 현란한 마무리는 작은 예술 행위처럼 보였다. 슉슉하는 마찰음이 경쾌하게 울려 퍼질 때마다 낡고 빛바랜 가죽은 마법처럼 생기를 되찾고 깊은 광택을 뿜어냈다. 그의 손을 거친 구두들은 잠시나마 주인의 지위와 권력을 증명하는 가장 빛나는 상징이 되었다. 그 순간 로비의 거대한 회전문을 밀치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서면서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다.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직원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허리를 숙였고 방문객들은 약속이나 한 듯 길을 열었다. 아우라 그룹의 총수 최건영 회장이었다. 최건영은 오만함으로 재단된 남자였다. 흠잡을 데 없이 딱 떨어지는 이탈리아제 맞춤 정장 손목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수억 원대의 시계,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발 아래에 둔 듯한 차가운 눈빛. 그는 걷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지배하며 나아갔다. 그의 뒤를 따르는 비서실장과 경호원들은 그의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최건영의 시선은 정면을 향한 채 단 한 번도 주변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에게 로비의 직원들이나 방문객들은 배경에 불과했다. 그리고 김민주는 배경 속의 먼지 같은 존재였다. 최건영은 로비 중앙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의 앞에서 초조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던 금발의 외국인 남자가 황급히 다가왔다. 헝가리에서 온 무기 거래상이자 아우라 그룹의 비밀스러운 파트너 빅토르 바르가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최건영은 여전히 표정 변화가 없었지만 민주는 그의 구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분노를 억누를 때 나타나는 그만의 버릇이었다. 바르가는 주변을 의식한 듯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가 내뱉는 낯선 언어의 날카로운 음절들은
숨길 수 없는 격앙된 감정을 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저 아우라 그룹의 회장이 외국인 파트너와 중요한 사업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준의 귀에는 그들의 대화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바르가는 헝가리어로 빠르게 속삭이고 있었다. 이건 약속과 다르지 않소, 최 회장. 피닉스 프로토콜의 불안정성에 대해 경고했잖소. 기한이 코앞인데 이런 식의 지연은 용납할 수 없소, 졌소. 리스크가 너무 커, 워스콘. 다음, 최건영은 입꼬리만 살짝 비틀며 나지막이 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응수했다. 리스크는 언제나 내 전문 분야였소, 바르가. 당신은 약속된 자금이나 제때 준비하시오. 프로토콜은 내 통제해에 있어. 통제 당신 부하들이 며칠째 잠금 해제 코드 하나 풀지 못하고 있는 게 통제란 말이오. 이건 우리 모두의 목이 걸린 문제란 말이오. 바르가의 목소리가 격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허공에 휘저었고 그 바람에 그의 셔츠 소매에 달려있던 커프스 버튼 하나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갔다. 작지만 묵직한 백금 커프스 버튼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토독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리고는 몇 바퀴를 구르다가 정확히 민준의 구두 닦이 상자 바로 앞에 멈춰 섰다. 순간 두 사람의 대화가 끊겼다. 최건영과 바르가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다.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바닥에 떨어진 작은 물체에 고정되었다. 로비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회장의 심기를 거스르는 아주 작은 소음조차 용납되지 않는 이 공간에서 그 작은 금속성 파열음은 천둥처럼 크게 울렸다. 그것은 단순한 커프스 버튼이 아니었다. 민준은 직감했다. 두 사람의 얼굴에 스친 당혹감과 경악은 평범한 액세서리를 잃어버린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저 작은 물체 안에 방금 그들이 언급했던 피닉스 프로토콜의 열쇠가 들어있을 터였다. 최건영과 바르가는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다. 수많은 눈이 지켜보는 로비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과 은밀한 무기상이 작은 커프스 버튼 하나를 두고 허둥대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그들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 찰나의 정적과 망설임 속에서 민준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 바닥에 떨어진 커프스 버튼을 집어들었다. 손바닥에 닿는 감촉이 차가웠다. 평범한 액세서리라고 하기엔 미세하게 더 무거웠고 옆면에는 머리카락보다 가는 홈이 파여 있었다. 마이크로 SD 칩 슬롯이었다.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최건형을 향해 걸어갔다. 주변의 경호원들이 순간적으로 긴장하며 그의 앞을 막으려 했지만 민준의 눈에는 어떤 위협적인 기색도 없었다. 그는 그저 잃어버린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려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최건형의 몇 걸음 앞에서 멈춰 서서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이것을 떨어뜨리셨습니다. 그는 한국어로 또렷하지만 나지막하게 말했다. 최건영은 경멸적인 시선으로 그를 위아래로 훑었다. 감히 구두닦이 따위가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는 사실 자체가 불쾌하다는 듯 그의 미간이 좁혀졌다. 저기 두고 가게, 명령이었다. 하지만 민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최건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은 깊고 고요해서 오히려 최건영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피닉스 프로토콜이 걸려있다면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최건영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옆에 서 있던 바르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구두닦이 소년의 입에서 방금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는 암호명이 흘러나왔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민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돌려 바르가를 바라보며 유창하지만 약간은 딱딱한 헝가리어로 말했다. A protocol instabilitása nem technikai, hanem nyelvi probléma, uram. A kulcs egy ősi szövegben rejlik. 페우로토콜의 불안정성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언어적인 문제입니다, 선생님. 열쇠는 고대 문헌에 있습니다.
로비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최건영의 비서와 경호원들은 물론 주변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모든 이들이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꽤 죄죄한 행색의 구두 닦기 소년이 방금 전까지 외국인과 회장이 나누던 비밀스러운 대화의 핵심을 꿰뚫고 심지어 그들의 언어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현실이라기보다는 초현실적인 연극의 한 장면 같았다. 바르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최건영은 잠시 동안의 충격에서 벗어나자 얼굴이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랐다. 그의 오만한 세계에 감히 균열을 내려는 벌레를 발견한 포식자의 분노였다. 그는 모욕감을 느꼈다. 자신의 가장 은밀한 비밀이 가장 비천한 존재에게 간파당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수치심을 느꼈다. 그는 민준의 손에서 커프스 버튼을 거의 빼앗다시피 낚아챘다. 그리고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크고 차가운 비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하. 그 웃음소리는 유쾌함이 아니라 상대를 찍어 누르려는 의도가 다분한 잔인한 소리였다. 구두 닦기가 9개 국어라도 한다는 소리를 짓거리는군. 주제를 알아야지. 내 놈이 뭘 안다고 감히 아는 척을 해. 피닉스 프로토콜. 어디서 주워들은 단어로 소설이라도 쓰는 개냐. 최건영은 민준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강하게 툭 치며 말했다. 내 놈이. 일은 남의 신발이나 닦는 거야. 쓸데없는 생각으로 네 머리를 채우지 마.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는 게 좋을 거다. 내 더러운 손으로 감히 내 물건을 만진 것만으로도 토악질이 나오니까. 그는 경멸의 시선을 마지막으로 던지고는 굳어버린 바르가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고 엘리베이터 홀 쪽으로 향했다. 그의 뒤를 따르는 수행원들은 감히 민준 쪽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황급히 그들의 주군을 뒤따랐다. 순식간에 로비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민준에게로 향했다. 그 시선에는 동정경멸 그리고 약간의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감히 회장의 심기를 건드린 저 소년이 어떤 꼴을 당하게 될지에 대한 잔인한 기대감도 포함되어 있었다. 로비의 매니저가 허둥지둥 달려와 민준에게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소리칠 준비를 했다. 하지만 민준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묵묵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는 낮은 의자에 다시 몸을 웅크리고 다음 손님의 구두를 닦을 준비를 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모욕감도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는 그저 고요한 호수 같았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일고 있었다. 최건영은 방금 자신이 무엇을 손에 쥐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시한폭탄의 안전핀을 제 손으로 뽑아들고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집무실로 향한 것이다. 그리고 그 폭탄을 해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방금 그가 벌레처럼 짓밟아버린 바로 이 소년이었다. 민준은 헝겊을 집어들었다. 슉슉. 다시 경쾌한 마찰음이 로비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제 그 소리는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의 서막을 알리는 고요하지만 단호한 전주곡이었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강력한 자를 향한 조용한 방역이 시작되고 있었다. 아우라타워의 최상층 101층에 위치한 회장 집무실은 지상의 모든 것을 발알아해 둔 신의 영역과도 같았다. 삼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고 구름이 발밑을 떠다니는 날에는 마치 하늘 위를 걷는 듯 단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내부는 극단적인 미니멀리즘으로 꾸며져 있었다. 거대한 흑요석 책상과 의자 그리고 방문객을 위한 가죽 소파 몇 개가 전부였다. 가구 하나하나가 수억 원을 호가하는 예술 작품이었지만 공간은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권력의 냉기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은 최건영의 왕국이자 그의 고독한 요새였다. 로비에서의 소란 이후 최건영은 자신의 요새로 돌아와 1시간 넘게 미동도 없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아까 그 구두 닦기 소년에게서 빼앗은 백금 커프스 버튼이 놓여 있었다. 로비에서의 분노와 모욕감은 가라앉았지만 그 자리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짙게 깔려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그 작은 물체를 집어들었다. 묵직하고 차가운 감촉이 신경을 자극했다. 그는 책상 한쪽에 내장된 보안 터미널의 슬롯을 열었다. 아우라 그룹의 독자적인 양자 보안 시스템과 직결된 외부에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접근이 불가능한 단말기였다. 그는 커프스 버튼 옆면에 미세한 홈을 눌러 마이크로 SD 칩을 분리해냈다. 손톱보다도 작은 검은색의 반도체 조각. 그 안에 수십억 달러의 거래와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걸린 피닉스 프로토콜이 담겨 있었다. 최건영은 익숙하게 칩을 터미널에 삽입했다. 당연히 몇 단계의 암호 입력창이 나타나고 그가 미리 지정해둔 코드를 입력하면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모니터에는 그 어떤 입력창도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화면 전체가 알아볼 수 없는 기묘한 상형 문자들의 폭포로 뒤덮였다. 문자들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며 화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렸다.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 같기도 하고 마야의 석판에 새겨진 문양 같기도 했지만 그 어느 것과도 정확히 일치하지 않았다. 문자들은 서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며 끊임없이 새로운 형태의 패턴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단순한 암호가 아니었다. 살아 숨쉬는 미지의 언어 혹은 저주처럼 보였다. 최건영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그는 몇 가지 명령어를 입력해 강제로 파일 디렉터리에 접근하려 했지만 시스템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문자들의 폭포는 그의 모든 시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유유히 흘러내릴 뿐이었다. 이게 대체 뭐지? 낮은 탄식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처음 겪는 상황이었다. 지난 수년간 수많은 비밀 거래와 불법적인 데이터들을 다루어왔지만 이런 식의 암호는 듣도 보도 못했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는 즉시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박진우 실장, 당장 내 집무실로 올라와. 채 10분도 되지 않아 집무실 문이 열리고 마른 체구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가 들어섰다. 아우라 그룹의 사이버 보안팀 ARC를 이끄는 박진우 실장이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화이트 해커 출신으로 뚫지 못하는 방패는 없다고 자부하는 오만한 천재였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이걸 봐. 최건영은 턱짓으로 모니터를 가리켰다. 박진우는 모니터를 들여다보더니 처음에는 흥미롭다는 듯 눈을 빛냈다. 새로운 형태의 암호화 알고리즘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군요. 하지만 그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가 풀어내지 못할 암호는 없습니다, 회장님. 제게 3시간만 주십시오. 최건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진우는 보안용 저장 장치에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사한 뒤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고 집무실을 나갔다. 그의 발걸음에는 언제나처럼 자신감이 넘쳤다. 박진우가 돌아간 곳은 아우라 타워 지하 5층에 위치한 ARC, 즉 아우라 대응센터였다. 수십 명의 최고 엘리트 요원들이 24시간 내내 아우라 그룹의 모든 네트워크를 감시하고 방어하는 그룹의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창이었다. 거대한 메인 스크린에는 전 세계의 네트워크 지도가 실시간으로 펼쳐져 있었고 수십 대의 슈퍼컴퓨터가 내는 낮은 소음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박진우는 자신의 개인 연구실로 데이터를 가져갔다. 그는 먼저 암호의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브루트포스 공격, 무차별, 대입 공격은 시도할 가치도 없었다. 양자 컴퓨터를 동원해도 우주의 나이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이 분명했다. 그는 암호의 구조 자체를 분석해 논리적 허점을 찾아내는 방식에 집중했다. 하지만 분석을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을 때 그의 얼굴에서 자신만만한 미소가 사라졌다. 2시간이 지나자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그리고 약속했던 3시간이 거의 다 되었을 무렵 그는 자신의 모니터를 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말도 안 돼. 그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 암호는 그가 지금까지 다루어왔던 그 어떤 것과도 차원이 달랐다. 일반적인 암호는 수학적 알고리즘에 기반한다. 하지만 이 암호는 수학이 아닌 언어학적 구조를 기반으로 짜여 있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기호들은 각각이 하나의 의미 단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 배열과 조합에 따라 전혀 다른 암호키를 생성해냈다. 마치 수천 개의 언어가 뒤섞여 만들어진 지옥의 혼성어 크롤 같았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암호가 스스로를 방어하고 변형한다는 사실이었다. 분석을 위해 특정 섹션에 접근을 시도하면 그 주변의 문자 배열이 즉각적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방어벽을 만들어냈다. 살아있는 미로였다. 실장님,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한 팀원이 다가와 보고했다. 기호들의 패턴을 몇몇 고대 미해독 문자와 대조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선형 문자, A 인더스 문자, 그리고 일부는 중앙아메리카의 사포텍 문자와의 유사성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히 일치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 모든 고대 언어의 문법적 특징만을 추출해서 새로운 언어를 창조한 것 같습니다. 박진우는 마른 입술을 축였다. 고대 미해독 문자. 인류가 수백 년간 연구하고도 아직 풀어내지 못한 신의 언어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암호라니. 이것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문제였다. 바로 그때 그의 보안 콘솔이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자는 최건영이었다. 박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3시간이 지났다. 박 실장. 결과는 최건영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회장님, 그게 암호의 구조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시간을 조금 더 주신다면. 실패했나? 최건영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그 안에는 살기마저 느껴졌다. 아직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접근 방식이. 됐어. 최건영은 그의 말을 끊었다. 잠시 동안의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무서웠다. 10분 안에 내 집무실로 모든 상황을 정리해서 보고해. 통화가 끊겼다. 박진우는 차갑게 식어버린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한편 최건영의 집무실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그가 방금 통화를 끊은 것은 박진우와의 통화 때문이 아니었다. 빅토르 바르가로부터 걸려온 비밀 통신 때문이었다. 대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요? 최 회장. 스크램블 처리된 통신 너머로 들려오는 바르가의 목소리는 노골적인 분노와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약속된 시간이 이제 24시간도 차에 남지 않았어. 피닉스 프로토콜을 제 시간에 가동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건 물론이고 위원회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요. 위원회. 그 단어에 최건영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전 세계의 그림자 경제를 주무르는 각국의 전직 관료와 군벌, 그리고 거대 자본가들로 이루어진 비밀 조직. 아우라 그룹조차 그들의 거대한 계획에 참여하는 말에 불과했다. 그들의 분노를 산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문제없다고 했잖소 바르가. 내 사람들이 처리하고 있어. 처리 로비에서 그 구두 닦기 꼬마가 짓거리는 소리를 듣고도 그런 말이 나오쇼. 그 꼬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 그 녀석의 말이 맞다면 우리가 가진 데이터는 그냥 잠겨 있는 게 아니라 함정일 수도 있단 말이오. 바르가의 외침은 최건영의 자존심을 후벼 팠다. 그는 거칠게 소리쳤다. 닥쳐. 감히 구두 닦기 따위의 말을 믿는 건가? 모든 건 내 통제 하에 있어. 그는 일방적으로 통신을 끊어버렸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바르가의 말이 독처럼 그의 뇌리에 퍼져나갔다. 함정일 수도 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박진우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결과가 뭐지?
최건영은 책상 위에 모든 것을 쓸어버릴 듯한 기세로 물었다. 박진우는 침을 꿀꺽 삼키고 어렵게 입을 열었다. 불가능합니다. 네. 뭐라고? 현재 저희가 가진 기술로는 해독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암호가 아닙니다. 언어학, 고고학, 기호학, 그리고 양자역학이 결합된 일종의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회장님, 이걸 만든 자는 악마이거나 천재입니다. 순간 최건영의 이성이 끊어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진우의 뺨을 그대로 후려쳤다. 자, 살과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집무실을 울렸다. 박진우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나뒹굴었다.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불가능 내놈 연봉이 얼만 줄 알아. 아우라 그룹에 불가능이란 없어. 내놈들이 무능한 거겠지. 최건영은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박진우에게 다가가 발길질을 하려다 간신히 멈췄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머리를 감싸 쥐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의 철옹성 같던 자신감과 오만함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박진우를 향해 손짓했다. 깨 꺼져.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박진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굴욕감에 몸을 떨며 집무실을 빠져나갔다. 혼자 남은 최건형은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며 그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그는 언제나 이 도시의 왕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왕좌에서 끌어내려지기 직전에 폐위된 왕처럼 무력했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다. 위원회의 압박 실패의 결과, 그리고 프로토콜의 불안정성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언어적인 문제입니다. 로비에서 들었던 구두 닦기 소년의 목소리가 망령처럼 그의 귓가에 되살아났다. 열쇠는 고대 문헌에 있습니다. 최건형은 실소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일개의 구두 닦기가 이런 최첨단 암호의 본질을 꿰뚫어 봤을 리가 없다.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그 목소리를 애써 지워버리려 했다. 하지만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선명하게 그의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가 언어학적 문제라며 포기를 선언한 이 상황에서 그 소년의 말은 저주스러운 예언처럼 느껴졌다. 자존심과 절박함이 그의 내면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구두 닦기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그것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며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행위였다. 하지만 이대로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최건영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 속에서 일렁겼다. 마침내 그는 결심한 듯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결단이 서려 있었다. 굴욕적이더라도 살아남아야 했다. 그리고 살아남은 뒤에는 자신에게 굴욕을 안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짓밟아버리면 되는 것이다. 그는 다시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이번에 그가 호출한 사람은 비서실장이었다. 김 실장, 오늘 낮에 로비에 있던 구두 닦기 소년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장 내 앞에 데려와. 지상 가장 높은 곳에서 지상 가장 낮은 곳을 향한 호출 명령이 떨어졌다. 그것은 한낱 구두 닦기 소년을 향한 절박한 구원 요청이자 곧이어 닥쳐올 더 큰 비극의 서막이었다. 최건영의 명령은 아우라 타워의 그림자들을 움직였다.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룹의 감사실 직속 보안팀장인 한태석이었다. 그는 군 정보사령부 출신으로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아무렇지 않게 넘나들며 최건형의 더러운 손발 역할을 해온 남자였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듯 했고 그의 눈은 목표를 포착하고 제거하는 데에만 최적화된 맹금류의 그것과 같았다. 구두 닦기 말입니까? 한태석은 최건형의 명령을 재차 확인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20년 경력에 이런 황당한 임무는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는 질문하지 않았다. 주군의 명령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것이었다. 네, 오늘 낮 로비에서 소란을 피웠던 자입니다. 이름 나이 거주지 모든 것을 파악해서 제 앞에 끌고 오십시오.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상하게 하진 마시고요. 아직은 쓸모가 있을지 모르니. 마지막 말에 담긴 서늘한 어조를 한태석은 놓치지 않았다. 아직은 이라는 단어는 쓸모가 없어지면 그 이후는 보장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한태석은 짧게 대답하고 집무실을 나섰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수십 가지의 계획으로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구두 닦기 한 명을 찾는 것은 어린애 장난 같았다. 그는 곧장 ARC의 감시 통제실로 향했다. 오늘 낮 1시에서 2시 사이 로비 CCTV 영상 전부 돌려봐. 구두 닦기 녀석의 얼굴 최대한 선명하게 클로즈업해서 신원 조회 돌려.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수십 개의 화면이 로비의 영상을 각기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었다. 곧 최건영 회장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던 문제의 소년이 포착되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소년은 낡은 캡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고 대부분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얼굴 정면이 제대로 찍힌 영상이 거의 없었다. 그나마 몇 개의 영상에서 얼굴 일부가 드러났지만 안면 인식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인물을 찾아내지 못했다. 신원 조회가 안 됩니다, 팀장님. 등록된 전과자나 수배자 명단에는 없습니다. 그럼 로비 출입 인원 관리 명단은 저기서 장사하려면 정식으로 등록했을 거 아닌가. 확인 결과 클린슈즈라는 용역 업체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하는 요원의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다. 해당 사업자 번호로 조회해보니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입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한태석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다. 단순한 구두 닦기가 아니었다. 자신의 신원을 철저하게 숨기고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의도된 접근일 가능성마저 있었다. 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로비의 다른 미화원 안내원 전부 탐문해. 그 녀석에 대해 아는 게 먼지 한 톨이라도 있으면 다 쓸어 담아. 오늘 밤 안으로 반드시 찾아내. 아우라타워의 거대한 정보망과 인적 네트워크가 이름 모를 구두 닦기 소년 한 명을 찾기 위해 거미줄처럼 펼쳐지기 시작했다. 최첨단 기술과 무자비한 인력으로 무장한 사냥이 시작된 것이다. 그 시각 사냥의 목표가 된 김민주는 서울의 가장 낡고 허름한 동네 중 하나인 해방촌의 한 옥탑방에 있었다. 가파른 언덕길을 따라 미로처럼 얽힌 골목의 가장 꼭대기에 위치한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낡은 다세대 주택의 옥상. 그곳이 그의 집이자 안식처였다. 방은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을 정도로 비좁았다. 낡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이 가구의 전부였다. 하지만 그 책장은 평범하지 않았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같은 익숙한 언어의 책들뿐만 아니라 아랍어, 산스크리트어, 라틴어, 심지어는 거의 사어가 된 고대 히브리어 원전까지 빼곡하게 꽂혀 있었다. 책들은 모두 손때가 묻고 가장자리가 닳아 있었다. 그가 지난 10년간 세상을 등진 채 파고들었던 지식의 성체였다. 민주는 아우라 타워에서 돌아온 이후 샤워를 하고 낡은 티셔츠로 갈아입은 채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낡은 노트북이 열려 있었다. 그는 낮에 있었던 일을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복기했다. 최건영의 오만한 얼굴, 바르가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그들의 대화 속에 등장했던 단어들. 피닉스 프로토콜, 불안정성, 기한. 그는 노트북에 아우라 그룹 피닉스 라고 검색어를 입력했다. 당연히 아무런 정보도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했다. 그는 아우라 그룹의 최근 주가 변동 해외 자회사들의 움직임, 그리고 그들이 수주한 국방 관련 사업 내역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다.
여러 개의 창을 동시에 띄워놓고 각기 다른 언어로 된 기사와 보고서들을 비교 분석했다. 그의 눈은 단순한 정보의 나열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연관성과 패턴을 읽어내고 있었다. 몇 시간의 분석 끝에 그는 몇 가지 의미 있는 조각들을 찾아냈다. 아우라 그룹의 헝가리 자회사가 최근 정체불명의 페이퍼 컴퍼니에 막대한 자금을 이체한 기록, 그리고 그 시점이 동유럽의 한 분쟁 지역에 대규모 내전이 발발하기 직전이었다는 사실. 피닉스 프로토콜은 아마도 무기 밀매와 관련된 자금 세탁 혹은 그보다 더 위험한 국제 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불법적인 작전의 암호명일 가능성이 높았다. 불안정성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다.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라면 최건영이 그렇게까지 당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암호. 화면에서 본 적은 없지만 바르가의 말을 통해 유추해 보건대 그것은 일반적인 암호가 아니었다. 민준이 헝가리어로 열쇠는 고대 문헌에 있다고 말했을 때 그들의 얼굴에 떠올랐던 경악이 그 증거였다.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으로 향했다. 그는 가장 아래 칸에서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양피지 뭉치 복사본을 꺼내 들었다. 보이니치 문서. 15세기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까지 그 어떤 언어학자나 암호학자도 해독하지 못한 미스터리의 책. 민주는 지난 몇 년간 이 문서의 해독에 매달려왔다. 그는 이 문서가 특정 언어로 쓰인 것이 아니라 여러 고대 언어의 문법적 규칙들을 조합하여 만든 인공 언어일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있었다. 피닉스 프로토콜의 암호 역시 이와 비슷한 원리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는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렸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셨던 작은 중소기업의 연구원이었던 아버지. 대기업의 기술 탈취 음모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고 억울하게 돌아가셔야 했던 그날의 기억. 그때부터였다. 민준이 세상과 담을 쌓고 지식의 성체 안에 스스로를 가둔 것은 힘이 없는 정의는 무력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이후 그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자신의 무기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특히 권력자들이 비밀을 숨기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와 암호를 파고들었다. 그는 결심했다. 이번 일에 깊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 최건영 같은 괴물을 상대로 섣불리 덤벼들었다가는 부모님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뿐이다. 그는 조용히 몸을 숨기고 그들이 스스로 자멸하기를 기다려야 했다. 그는 당분간 아우라 타워에는 나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아우라 그룹 기획조정실의 말단 사원인 이수진은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녀는 입사한 지 이제 갓 1년이 넘은 신입사원이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업무와 상사들의 질책에 주눅이 들어있는 이 거대한 빌딩 속의 수많은 부품 중 하나에 불과했다. 그녀는 낮에 로비에서 벌어진 일을 똑똑히 목격했다. 가끔씩 로비를 지나칠 때마다 묵묵히 구두를 닦고 있던 그 소년. 그녀는 그의 이름도 몰랐지만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끼곤 했다. 자신처럼 이 화려한 빌딩 안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존재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한 번은 야근을 마치고 늦게 퇴근하던 길에 추위에 떨며 마지막 손님의 구두를 닦고 있는 그에게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건넨 적이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보았던 깊고 고요한 빛을 그녀는 잊을 수 없었다. 그런 그가 최건형 회장에게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녀는 마치 자신이 그 수모를 당한 것처럼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그 이후 회사 전체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감지했다. 지하에 ARC 팀 전체에 비상 경계령이 내려졌고 임원들은 수시로 회장실을 드나들며 굳은 표정으로 회의를 했다. 회사 내부 메신저에는 온갖 흉흉한 소문들이 떠돌았다.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 낮에 있었던 그 사건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구두닦이 소년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망설였다.
괜히 나섰다가 자신마저 위험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캔커피를 받았을 때 그 소년이 보여주었던 그 맑은 눈빛이 계속해서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녀는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그에게 경고라도 해주어야 했다. 문제는 그를 찾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무작정 로비로 내려가 보았지만 그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로비의 미화원 아주머니에게 다가가 물었다. 저기 혹시 항상 저기서 구두 닦던 학생 어디 갔는지 아세요? 미화원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스위스, 아가씨 괜히 엮이지 마. 아까부터 무섭게 생긴 양반들이 와서 그 학생에 대해 샅샅이 묻고 다니고 있어. 분위기가 영 안 좋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의 예감은 확신이 되었다. 그녀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어떻게든 그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문득 예전에 그가 책 이야기를 하던 것이 떠올랐다. 헌책방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고, 특히 오래된 고서들이 많은 해방촌 근처의 서점을 자주 찾는다고 흘긴 말했던 기억이 났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조퇴 신청을 하고 회사를 빠져나왔다. 한태석의 팀은 수사의 난항을 겪고 있었다. 소년의 행방은 묘연했고 그에 대한 정보는 조각조차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은 결국 구식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아우라타워 주변의 상인들과 노점상들을 상대로 탐문을 시작했다. 약간의 협박과 두둑한 현금이 동원되었다. 몇 시간의 탐문 끝에 마침내 실마리가 잡혔다. 타워 근처 편의점의 야간 아르바이트생이 비슷한 인상의 소년이 새벽마다 해방촌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는 것을 몇 번 본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해방촌, 한태석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즉시 팀원들에게 명령했다. 팀 절반은 해방촌으로 가서 골목이란 골목은 다 뒤져. 나머지 절반은 나랑 같이 주변 CCTV를 전부 확인한다. 오늘 밤 안으로 그 녀석의 쥐구멍을 찾아내.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소리 없이 서울의 밤거리를 가르며 해방촌으로 향했다. 거대한 포식자의 그림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먹잇감의 은신처를 향해 서서히 다가가고 있었다. 수지는 숨을 헐떡이며 해방촌의 가파른 언덕길을 올랐다. 그녀는 기억을 더듬어 낡은 간판들이 늘어선 골목 안쪽에 위치한 시간의 서재라는 헌책방을 찾아냈다. 문을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리고 그녀는 그곳에서 그를 발견했다. 김민주는 책방 가장 깊숙한 구석 역사서 코너에 쭈그려 앉아 낡은 책을 읽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단절된 채 오직 책 속의 세계에만 몰입해 있는 모습이었다. 제옥이여, 수진이 다급하게 그를 불렀다. 민주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는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다.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주었던 아우라 타워의 직원. 여긴 어쩐 일로? 큰일 났어요. 회사에서 지금 당신을 찾고 있어요. 아주 혈안이 돼서 찾고 있다고요. 보안팀 사람들까지 동원돼서. 수지는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다급하게 말했다. 민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생각보다 훨씬 빨랐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낮에 있었던 일 저도 봤어요. 그리고 지금 회사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아요. 당신 때문인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길 빨리 피해야 해요. 민주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그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알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감사에 수진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일단 빨리 여기서 나가요. 민주는 읽고 있던 책을 제자리에 꽂아두고 수진과 함께 서점 밖으로 나섰다. 하지만 그들이 좁은 골목길로 발을 내딛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긱!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골목의 양쪽 입구를 검은색 세단 2대가 동시에 막아섰다. 차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그림자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리고 그들 중 가장 앞서 있던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의 남자 한태석이 민준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수진은 공포에 질려 민준의 팔을 붙잡았다. 한태석은 민준의 바로 앞에서 멈춰 섰다. 그는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그저 무감정한 눈으로 민준을 훑어볼 뿐이었다. 김민준 씨. 그의 입에서 나온 호칭은 지독한 아이러니였다. 그는 민준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회장님께서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거부권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절대적인 통보였다. 사냥은 끝났다.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민준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는 겁에 질린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안심시킨 뒤 조용히 한태석을 마주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저항의 기색이 없었다. 모든 것을 예견하고 받아들이는 자의 고요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이제 호랑이 굴로 직접 들어갈 시간이었다. 김민준을 태운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상승했다. 한태석의 부하 2명이 그의 양옆에 그림자처럼 서 있었고 그의 등 뒤에는 한태석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엘리베이터 내부는 사방이 검은색 거울로 되어 있어 그들의 모습을 무한히 복제하며 비현실적인 공간감을 만들어냈다. 민준은 자신의 낡은 옷차림과 그들의 흠잡을 데 없는 검은 정장이 거울 속에서 끝없이 교차하는 것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지상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된 완전한 침묵의 공간. 오직 엘리베이터가 고도를 높이며 내는 위잉 하는 미세한 기계 음만이 고막을 압박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 숨막히는 압박감 속에서 공포에 질렸을 테지만 민준의 마음은 놀랍도록 고요했다. 그는 두려워하는 대신 관찰하고 분석하고 있었다. 이 엘리베이터는 일반 직원용이 아닌 회장 전용 직통 라인이라는 것 양옆에 선 남자들의 귀에 꽂힌 무선 이어피스의 모델과 그들의 미세한 근육 움직임으로 보아 그들이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라 특수훈련을 받은 용병에 가깝다는 것, 그리고 한태석이 자신을 단순한 소년이 아닌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취급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는 것까지. 그는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터의 한복판에 서 있었고 생존을 위해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에이딩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101층. 지상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높이였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압도적이었다. 거대한 통유리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마치 검은 벨벳 위에 쏟아진 다이아몬드처럼 찬란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어떤 감흥도 주지 못했다. 공간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차가운 권력의 무게감뿐이었다. 최건영은 창가에 등을 보인 채 서 있었다. 마치 도시의 신이라도 된 듯 그는 자신의 왕국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옆쪽 방구석에는 낮에 보았던 사이버 보안팀장 박진우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의 한쪽 뺨이 미세하게 부어있는 것을 민준은 놓치지 않았다. 실패에 대한 대가를 치른 모양이었다. 한태석이 나지막하게 보고했다. 회장님 데려왔습니다. 최건영은 아주 천천히 연극 배우처럼 몸을 돌렸다. 그의 시선은 민준에게로 향했다. 그 눈에는 경멸과 혐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필사적으로 억누르고 있는 한 가닥의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사냥감을 앞에 둔 포식자처럼 민준의 주위를 천천히 맴돌기 시작했다. 그의 값비싼 구두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집무실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다. 내 놈을 찾는데 꽤 애를 먹었다더군. 고작 구두 닦기가 숨바꼭질은 잘하는 모양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수면 것이 아니라 그저 제 자리에 있었을 뿐입니다. 민준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의 평온한 태도는 최건영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내 놈의 그 건방진 태도도 여전하군. 좋아, 본론으로 들어가지. 낮에 내 놈이 짓거렸던 말. 피닉스 프로토콜의 열쇠가 고대 문헌에 있다고 했겠다. 최건영은 민준의 바로 앞에 멈춰 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내려다보았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저기 서 있는 박진우 저놈이 바로 그 천재들 중 하나지. 그런데 고작 너 같은 놈이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내까짓게 뭘 할 수 있겠냐는 확인 사살에 가까웠다. 방구석에 서 있던 박진우조차 고개를 들고 경멸적인 시선으로 민준을 쳐다보았다. 자신의 실패를 이런 꼬마 아이 앞에서 재확인당하는 것이 굴욕스러웠기 때문이다. 그 순간 민준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최건영의 눈을 피하지 않은 채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리고는 낮보다 훨씬 더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9개 국어를 합니다, 회장님. 그의 입에서 나온 두 번째 선언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의미와 무게가 전혀 달랐다. 그중 3개는 지금은 사어가 된 고대어입니다. 컴퓨터는 0과 1의 이진법으로 세상을 보지만 저는 문법과 문맥, 그리고 역사의 흐름으로 세상을 봅니다. 회장님께서 지금 마주하고 계신 문제는 단순한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해독 불가능한 언어를 번역하는 문제입니다. 집무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최건형도 박진우도 심지어 한태성마저도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허풍이 아니었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자신의 능력이 왜 유일한 해결책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전문가의 진단이었다. 특히 번역의 문제라는 마지막 말은 박진우의 머리를 망치로 내려친 듯한 충격을 주었다. 자신들이 수십 대의 슈퍼컴퓨터를 동원해 계산에만 매달리고 있을 때 저 소녀는 문제의 패러다임 자체를 다르게 보고 있었던 것이다. 최건영은 잠시 동안 민준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자존심과 현실적인 필요가 마지막으로 충돌했다. 마침내 그는 결심한 듯 짧게 턱짓을 했다. 증명해봐. 그는 말했다. 내 놈의 그 잘난 혀가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뽑아버려야 할 허풍인지 지금 당장 증명해봐. 박진우가 마지못해 민준을 회장의 책상 앞에 있는 보안 터미널로 안내했다. 모니터 위에서는 여전히 정체불명의 기호들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박진우와 그의 팀원 몇 명이 민준의 등 뒤에 서서 그의 모든 행동을 감시할 준비를 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과 조소가 가득했다. 민준은 의자에 앉았다. 하지만 그는 즉시 키보드에 손을 올리지 않았다. 그는 마치 복잡한 악보를 읽는 메스트로처럼 혹은 변화무쌍한 바둑판을 읽는 국수처럼 조용히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며 기호들의 흐름과 패턴을 쫓았다. 그의 주변에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오직 그와 암호만이 존재하는 듯한 깊은 정적이 흘렀다. 박진우의 눈에는 그저 혼돈스러운 기호의 나열로만 보였다. 하지만 그는 민준의 눈에서 기묘한 집중력, 거의 황홀경에 가까운 몰입을 발견하고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몇 분이 지났을까? 민준이 나지막하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침묵 속에서는 천둥처럼 크게 울렸다. 이건 하나의 언어가 아니군요. 여러 언어의 특징을 억지로 짜깁기 한 키메라입니다. 그의 말에 박진우의 눈이 커졌다. 자신들이 며칠간의 분석 끝에 겨우 내렸던 결론을 그는 단 몇 분 만에 간파해낸 것이다. 민준은 말을 이었다. 그는 마치 혼잣말을 하듯 자신의 분석을 읊조리기 시작했다. 문장 구조의 기원은 원시 인도-유럽어에 가깝지만 사용된 기호들은 크레타의 상형 문자와 룬 문자의 변형이 뒤섞여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암호화키가 특정 단어나 숫자가 아닙니다. 문법적 역설, 즉 논리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문장을 만들어 입력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소리 없는 비명이나 차가운 불꽃 같은 개념을 이 언어의 문법으로 표현해야 하는 겁니다. 그의 설명은 듣고 있는 전문가들에게는 외계어처럼 들렸다. 문법적 역설이라니. 그런 식의 암호 체계는 현존하는 그 어떤 암호학 교과서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철학과 시의 영역이었다. 박 실장님, 혹시 그룹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고대 언어학 라이브러리와 중세 연금술 관련 문헌 아카이브를 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민준의 요청에
박진우는 잠시 망설이다 최건형을 쳐다보았다. 최건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박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단말기를 조작해 민준에게 필요한 권한을 부여했다. 그때부터 민준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그는 암호를 부수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암호가 사용하는 언어의 규칙을 이용해 암호와 대화를 시도했다. 그는 고대 언어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낸 특정 음절들과 연금술 문헌에 등장하는 상징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단어들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것을 문법적 역설의 구조에 맞춰 터미널에 입력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미친 듯이 흘러내리던 기호들의 폭포가 서서히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던 기호들이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쇳가루처럼 일정한 패턴을 그리며 정렬되기 시작했다. 지켜보고 있던 박진우와 그의 팀원들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다. 그들의 입이 경악으로 벌어졌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마침내 화면을 가득 채웠던 혼돈의 기호들이 모두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검은 화면 위로 하얀색 텍스트 몇 줄이 나타났다. 그것은 암호의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는 증거였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암호화된 파일들의 목록, 일종의 목차였다. 제네바 비밀 계좌, 이체 내역, VJCCS, 프로젝트 키메라 부품 리스트 및 성능 실험 결과, 블랙 사이트 신문 기록 음성 파일, 승계 프로토콜 최종본. 파일의 제목들만으로도 그 내용이 얼마나 끔찍하고 불법적인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밀매나 비자금의 수준을 넘어섰다. 불법 생체 실험 고문, 심지어는 그룹의 승계 과정에 관련된 추악한 비밀까지. 김민주는 자신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만약 여기서 모든 암호를 풀어 최건형에게 넘겨준다면 자신은 이 모든 비밀을 알아버린 증인이 된다. 그리고 증인의 운명은 언제나 정해져 있었다. 제게어. 그는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이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기 위해 판을 뒤집어야만 했다. 민주는 키보드에서 손을 떼었다. 그리고 의자를 돌려 최건형을 마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수능적인 구두닦이 소년의 모습이 없었다. 그는 이제 이 게임의 가장 중요한 열쇠를 손에 쥔 대등한 플레이어였다.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집무실을 울렸다. 하지만 진짜 핵심 암호는 이 안에 있습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이걸 푸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최건형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최건형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감히 일개 구두닦이가 자신에게 조건을 내걸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의 운명이, 제국의 명운이 저 소년의 손가락 끝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힘의 균형이 완벽하게 역전되는 순간이었다. 호랑이 굴에 잡혀 들어온 양이 어느새 호랑이의 목에 칼을 들이댄 형국이 되어버렸다. 방 안의 공기는 이제 막 터지기 직전의 폭탄처럼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다. 조지온, 최건형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의 목소리는 용암이 끓어오르기 직전의 화산처럼 낮고 위험하게 울렸다. 그의 평생 감히 자신에게 조건을 내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물며 상대는 며칠 전까지 자신의 발밑에서 구두나 닦던 소년이었다. 그의 손이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당장 저 건방진 놈의 목을 부러뜨리고 싶은 살인 충동이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그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제국 전체의 운명이, 그리고 위원회로부터 그의 목숨을 지켜줄 유일한 열쇠가 바로 저 소년의 머릿속에 들어있었다. 그는 수십 년간 배운 비즈니스의 제1원칙을 떠올렸다. 감정은 버리고 이익을 취하라. 최건형은 간신히
이성의 끈을 붙잡고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려 비웃음을 만들었다. 하, 재미있군. 좋아, 말해봐라. 내 놈의 그 대단한 조건이라는 게 뭔지. 민주는 그의 살기를 온몸으로 느끼면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그는 침착하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말했다. 첫째, 제 신변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해 주십시오. 이 일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끝난 후에도 말입니다. 여기에는 저를 도와주려 했던 이수진 씨의 안전도 포함됩니다. 그는 낮에 자신에게 경고를 해주었던 여직원의 이름을 정확히 말했다. 그녀가 위험에 처하는 것은 원치 않았다. 최건영은 한태석을 쳐다보았다. 한태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그녀의 신원은 파악이 끝났다는 의미였다. 둘째, 이 암호를 해독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제한 없이 제공해 주십시오. 제가 요구하는 서적 데이터베이스 접속 권한 그 어떤 것이라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독립되고 외부와 차단된 작업 공간을 원합니다. 제 작업 과정을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습니다. 민준의 조건은 간결하고 명확했다. 그것은 목숨을 구걸하는 자의 애원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전문가의 당당한 요구였다. 최건영은 몇 초간 아무 말 없이 민준을 노려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계산이 오가고 있었다. 저 녀석을 이용하고 일이 끝나면 흔적도 없이 없애버린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었다. 일단은 저 녀석의 비위를 맞춰줄 수밖에 없었다. 조다, 수락하지. 최건영은 마지못해 대답했다. 한 팀장, 이 아이를 101층 게스트 스위트룸으로 옮겨. 24시간 철통같이 감시하고 필요한 건 뭐든지 대령해. 단 개미 새끼 한 마리 방 안에 드나들지 못하게 해. 그리고 이수진이라는 그 계집애 조용히 감시 붙여. 딴 생각을 품지 못하도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김민준의 기묘한 감금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가 옮겨진 게스트 스위트룸은 웬만한 부자들의 집보다 더 호화로웠다. 최고급 가구와 미술품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졌다. 하지만 그곳은 황금으로 만들어진 감옥이었다. 방 밖에는 한태석의 부하들이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지키고 있었고 방 안의 모든 통신 장비는 제거되었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고립이 오히려 기회였다. 그는 최건영이 만들어준 이 완벽한 고독 속에서 자신만의 치밀한 방역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죽음의 체스 게임이 시작되었다. 민준의 첫 번째 수는 시간 벌기와 정보 교란이었다. 그는 최건영과 박진우를 안심시키고 동시에 혼란스럽게 만들어야 했다. 그는 박진우를 통해 상상을 초월하는 요구사항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바티칸 비밀 서고에 보관된 코덱스 기가스의 디지털 스캔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스탄불 박물관이 소장한 톱카피 두루마리의 고화질 이미지 파일도요. MIT의 언어학 연구소 서버에 접속해서 촘스키의 보편 문법 관련 미공개 논문들을 찾아주십시오. 고대 수메르 쇠기 문자 점토판 데이터베이스와 이집트 사자에서 원본, 전체의 상형 문자 대조표를 요청합니다. 그의 요구는 일반적인 암호 해독과는 거리가 먼 마치 고대사 연구를 하는 학자의 그것과 같았다. 박진우와 그의 팀원들은 황당해하면서도 최건영의 명령에 따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아우라 그룹의 정보망을 총동원해 자료들을 구해와야 했다. 그들이 보기에는 민준이 시간만 질질 끄는 허튼 수작을 부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민준의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는 이 방대한 자료들을 해독 작업에 이용하는 척하면서 그 안에 숨겨진 다른 정보들을 빼내고 있었다. 그는 바티칸의 자료를 통해 과거 아우라 그룹과 교황청 산하 비밀 조직 간의 검은 거래 흔적을 찾아냈고 MIT 서버의 접속 기록을 뒤져 아우라가 불법적으로 탈취한 첨단 기술의 원소유주를 파악했다. 그는 암호를 푸는 동시에 최건영의 제국을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또 다른 무기들을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최건형을 안심시키기 위한 쇼도 잊지 않았다. 그는 며칠에 한 번씩 암호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해독해서 그들에게 던져주었다. 암호화된 파일 중 하나는 유령 회사들의 목록인 것 같습니다. 자금 세탁에 이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회사 이름 리스트만을 건넸다. 당연히 그 회사들과 연결된 비밀 계좌번호나 거래 내역 같은 핵심 정보는 숨긴 채였다. 최건영은 진척이 더디다며 분노하면서도 어쨌든 해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민준을 닥달할 수밖에 없었다. 민준은 굶주린 상어에게 아주 작은 먹잇감을 던져주며 상어가 자신을 덮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조련하고 있었다. 민준의 두 번째 수는 최후의 비상 탈출구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이 방을 나가기 전에 혹은 자신이 제거당하기 전에 피닉스 프로토콜의 모든 진실을 외부로 내보낼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하지만 모든 통신이 차단된 이 감옥에서 그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는 다른 방법을 떠올렸다. 물리적인 백업. 그는 방 안에 있는 최고급 레이저 프린터를 이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단순히 파일 내용을 출력할 수는 없었다. 경호원들이 수시로 방을 검사하며 그가 출력하는 모든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만의 암호화 방식을 고안했다. 그는 피닉스 프로토콜의 핵심 데이터, 즉 제네바 비밀 계좌, 이체 내역과 프로젝트 키메라의 실험 기록 같은 파일들의 이진 바이너리 데이터를 추출했다. 그리고 그 0과 1의 조합을 인간의 눈으로는 해독이 불가능한 복잡한 시각적 패턴으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어떤 것은 복잡한 QR코드의 변형처럼 보였고 어떤 것은 현대 미술가의 추상화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이 이미지들을 고대 상징책의 연구자료라는 이름으로 출력했다. 한태석의 부하들이 출력물을 검사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그저 의미를 알 수 없는 기하학적 문양들의 나열로만 보일 뿐이었다. 이게 뭔가 해독에 필요한 기호들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분석하는 중입니다.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 것과 종이로 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민준의 태연한 설명에 그들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그렇게 민준은 수십 장의 추상화들을 얻었다. 그 종이 한 장 한 장이 최건영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공할 위력의 폭탄이었다. 마지막 세 번째 수는 외부와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이수진이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걱정하고 있으며 어떻게든 자신을 도우려 할 것이라고 믿었다. 문제는 어떻게 그녀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느냐였다. 그는 자신이 먹는 음식에 주목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배달된 음식이 들어왔다. 그는 며칠간 식단을 관찰한 뒤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다. 그는 그때부터 아주 까다롭고 구체적인 음식 주문을 하기 시작했다. 오늘 저녁은 프랑스식 양파 수프와 달팽이 요리로 부탁합니다. 소스는 반드시 에스코피의 요리책 172페이지에 나오는 레시피를 따라야 합니다. 내일 아침은 돈키호테의 주인공이 즐겨 먹었다는 두엘로스 이 케브란토스로 하죠. 세르반테스가 묘사한 그대로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 투정이 아니었다. 책의 특정 페이지를 언급하는 고전적인 북사이퍼 방식의 암호였다. 그는 이수진이 자신의 소식을 듣고 자신에게 온 모든 것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처럼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이상한 메시지의 의미를 알아챌 수 있을 것이라는데 모든 것을 걸었다. 메시지의 내용은 간단했다. 정의로운 기자 윤상현을 찾아가 모든 것을 알려라. 윤상현은 과거 대기업의 비리를 파헤치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민준이 오래전부터 눈여겨보았던 언론인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최건영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위원회로부터의 압박은 매일같이 그를 옥죄어 왔다. 마침내 약속된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더 이상 심리게임을 할 여유가 없었다. 그는 직접적인 협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밤 최건영은 민준의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내년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이수진이라는 계집애다. 그가 태블릿 화면을 민준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퇴근 후 집으로 향하는 이수진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었다. 어두운 골목길 그녀의 뒤를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따라붙고 있었다. 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꼬마야. 내일 해가 뜰 때까지 프로토콜이 열리지 않으면 저 계집애는 서울 어딘가에서 조용히 사라지게 될 거다. 내 부모처럼 말이지. 민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우리 부모님, 당신 짓이었어. 최건영은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세상에는 가끔씩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곤 하지. 특히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이다. 그것은 명백한 자백이었다. 민준의 눈에 처음으로 이글거리는 분노가 떠올랐다. 부모님의 원수,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악마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다. 내일 아침까지다. 그게 내게 주는 마지막 기회야. 최건형은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방을 나갔다. 민준은 방 안에 홀로 남았다. 창밖으로는 서서히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몇 시간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보낸 암호 메시지를 이수진이 받았는지 받았다면 제대로 이해하고 행동에 옮겼는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손에는 추상화로 위장된 데이터 뭉치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대로 굴복하고 암호를 풀어주어 잠시 목숨을 연명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도박을 할 것인가? 그는 책상 위에 흩어져 있는 추상화들을 바라보았다. 그 무의미해 보이는 패턴들 속에 악의 제국을 심판할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는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렸다. 억울하게 돌아가셔야 했던 두 분의 얼굴 위로 공포에 질려 있을 이수진의 모습이 겹쳐졌다. 그의 눈에 서렸던 분노가 차갑게 식으며 강철 같은 결의로 바뀌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이것은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정의를 위한,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복수였다.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자신이 준비한 마지막 카드를 완성해야 했다. 내일 아침 최건형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서 튀어나올 것은 희망이 아닌 파멸이어야만 했다. 운명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해가 뜨기 전 서울의 새벽은 짙푸른 어둠에 잠겨 있었다. 도시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기 전 아주 잠시 동안 허락된 거요. 하지만 후암동의 한 24시간 카페 구석자리에는 그 고요와 어울리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이수진은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으며 맞은편에 앉은 남자를 바라보았다. 윤상현 기자. 과거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기업 비리 특종을 터뜨렸지만 그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지금은 작은 인터넷 언론사에서 근근히 명맥을 잇고 있는 비운의 저널리스트. 민준이 마지막 희망으로 지목한 사람이었다. 수진은 지난 몇 시간 동안 자신이 겪어본 모든 것을 민준이 보낸 암호 메시지의 내용까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윤상현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마치 허황된 소설을 듣는 듯한 얼굴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아우라그룹 피닉스 프로토콜 구두 닦기 천재 소년. 현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영화 같은 이야기였다. 하지만 이수진의 겁에 질렸으면서도 진실을 호소하는 절박한 눈빛에서 그는 과거 자신이 진실을 추적할 때 느꼈던 익숙한 불꽃을 보았다. 그는 수십 년의 기자 생활로 단련된 직감으로 깨달았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증거는 아무것도 없군요. 오직 김민준이라는 소년이 지금 아우라타워 최상층에서 해킹을 시도할 것이라는 그 가능성 하나뿐이고, 윤상현은 차갑게 식은 커피를 단숨에 들이켜며 상황을 정리했다. 네, 하지만 그는 분명히 해낼 거예요. 무언가 신호를 보낼 거라고 했어요. 신호. 아우라그룹의 보안 시스템은 국가정보원 수준이야.
내부에서 외부로 데이터를 빼내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만약 그가 성공한다 해도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고 제 시간에 움직이지. 그때 윤상현의 낡은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는 발신 번호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카페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다. 몇 분 후 그는 훨씬 더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방금 대검찰청 특수수사부의 옛 후배에게서 연락이 왔어. 오늘 아침 아우라 타워를 중심으로 모든 통신망에 대한 비상 감청 명령이 떨어졌다고 하더군. 이유는 극비. 아마 위원회라고 불리는 자들이 손을 쓴 거겠지. 민중군이 데이터를 빼내는 순간 그들은 즉시 역추적해서 모든 걸 덮어버릴 거야. 이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럼 방법이 없는 건가요? 윤상현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가능성들이 충돌하고 있었다. 이대로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남은 모든 것을 걸고 이 도박에 뛰어들 것인가.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진실을 밝히려다 모든 것을 잃었던 과거의 자신이 지금 이 순간 포기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다. 방법이 하나 있긴 해. 아주 위험한 방법이. 그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이번에는 그가 직접 전화를 걸었다. 그가 가진 가장 마지막 인맥,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최후의 카드였다. 선배 접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믿기 힘드시겠지만 딱 10분만 들어주십시오.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같은 시각 아우라 타워 100층에 위치한 대회의실. 동쪽의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장엄한 일출이 시작되고 있었다. 붉은 여명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물들이며 회의실 내부를 신비로운 빛으로 가득 채웠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에는 최건영을 중심으로 빅토르 바르가를 포함한 핵심 임원 몇 명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모두 밤을 새운 듯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들의 눈은 광적인 기대감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마침내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한태석에게 이끌려 김민준이 들어왔다. 민준은 일부러 밤새 한숨도 자지 않은 사람처럼 초췌한 모습을 연출했다. 그의 창백한 얼굴과 퀭한 눈은 최건형을 만족시켰다. 그는 저 천재 소년이 마침내 자신의 권력 앞에 완전히 굴복했다고 생각했다. 와스나! 최건형은 자리에서 일어나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모두들 이 젊은 친구에게 박수를 보내주게. 우리의 위대한 새 시대를 열어줄 열쇠를 찾아낸 영웅 아닌가.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모두의 시선은 민준에게, 그리고 그가 곧 만지게 될 회의실 중앙의 메인 터미널에 고정되어 있었다. 자, 이제 시작하지. 최건형은 민준의 어깨를 툭 치며 터미널 쪽으로 턱짓했다. 마지막 암호를 풀고 피닉스 프로토콜을 활성화시켜. 그러면 자네에게 약속했던 모든 것을 주겠네. 돈명예, 그리고 목숨까지도. 마지막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민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터미널 앞에 앉았다. 그의 등 뒤로 최건형과 임원들의 탐욕스러운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민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라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의 정신은 강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는 지난밤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단순한 해독 코드가 아닌 복잡한 프로그램을 완성했다. 이 프로그램은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첫째, 최건형의 요구대로 마지막 암호를 풀어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한다. 둘째, 데이터를 출력하는 동시에 아우라 그룹의 모든 내부 방화벽을 우회하여 암호화 해제된 데이터 패킷 전체를 외부의 특정 IP 주소로 실시간 스트리밍한다. 그 IP 주소는 윤상현 기자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알려준 대검찰청 특수수사부의 보안 서버였다. 민준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한 편의 비극적인 시를 써 내려가듯 길고 복잡한 마지막 문법적 역설을 입력했다. 빛나는 어둠이 죽은 별을 삼킬 때 침묵은 가장 큰 소리로 노래하리라.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회의실 전면에 설치된 거대한 비디오 월의 변화가 일어났다. 소용돌이 치던 기호의 폭풍이 굉음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그리고 화면 중앙에 로딩바가 나타났다. 피닉스 프로토콜 해독 중 1%, 10%,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로딩바의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그들의 탐욕도 함께 부풀어 올랐다. 최건영의 입에는 이미 세상을 다 가진 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10%, 30%, 70%가 마침내 로딩바가 100%에 도달했다. 화면이 한번 번쩍이더니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새로운 내용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것은 최건영이 기대했던 무기거래 장부나 비밀 계좌 목록이 아니었다. 화면의 가장 위에는 마치 묘비명처럼 선명한 제목이 떠 있었다. 최건영 파일 부패 반역 그리고 살인의 기록. 최건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아이, 이게 무슨... 그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화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다. 그것은 파멸의 서곡이었다.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은 제네바 비밀 계좌의 전체 거래 내역이었다.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전 세계의 유령 회사를 거쳐 위원회의 간부들에게 흘러들어간 끔찍한 기록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곧이어 프로젝트 키메라라는 이름의 파일이 열렸다. 불법으로 사들인 화학 무기 부품 목록과 함께 아프리카의 한 분쟁 지역에서 반군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자행하는 끔찍한 영상이 재생되었다. 회의실 안에서 나지막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빅토르 바르가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회의실 전체에 한 남자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블랙사이트 신문 기록이라는 제목의 음성 파일이었다. 고문당하는 남자의 목소리는 몇 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우라 그룹의 전임 회장이었다. 그리고 그의 비명 사이로 젊은 시절 최건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쓸데없는 저항은 그만두시지 회장님. 순순히 지분을 넘기면 편하게 보내드리겠소. 아직도 버티시겠다면 끝내드려. 그것은 명백한 살인 교사였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임원들의 얼굴이 공포와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괴물과 함께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마지막 파일이 열렸다. 승계 프로토콜 최종본. 그것은 회사의 승계 계획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매수하고 군 내부의 사조직을 동원해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쿠데타 계획서였다. 아우라 그룹이 기술과 자금을 대고 위원회가 배후에서 조종하는 끔찍한 국가 반역 음모의 완전한 실체였다. 그 순간 회의실의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임원들은 공포로 마비되어 움직이지 못했고 최건영은 자신의 모든 비밀이 만천에 드러나는 화면을 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뇌가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그의 철옹성 같던 세계가 단 몇 분 만에 먼지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의 이성이 끊어졌다. 이 개새끼가. 그의 얼굴이 짐승처럼 일그러졌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손이 민준의 목을 향해 뻗어왔다. 하지만 그의 손이 민준에게 닿기 전 더 큰 굉음이 회의실을 뒤흔들었다. 꽝! 강철로 만들어진 회의실의 문이 폭격에 의해 통째로 뜯겨져 나갔다. 그와 동시에 검은색 전술 장비로 무장한 대검찰청 특수수사부 요원들이 섬광탄과 연막탄을 터뜨리며 눈사태처럼 회의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움직이지 마. 모두 손머리 위로 올려 엎드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요원들의 고함 소리와 겁에 질린 임원들의 비명 소리가 뒤섞였다. 최건형은 민준에게 달려들려던 자세 그대로 아퍼닥친 요원들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의 얼굴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처박혔다. 바닥에 짓눌린 최건형이 간신히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김민준의 얼굴이었다. 그 얼굴에는 승리감이나 조소 따위는 없었다. 오직 차갑고 고요한 모든 것을 끝냈다는 마지막 선고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거대한 악의 제국이 이름 없는 구두닦이 소년의 손에 의해 마침내 심판받는 순간이었다. 폭풍은 모든 것을 휩쓸어버렸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혼돈 그 자체였다. 아우라 타워, 백층 대회의실은 순식간에 거대한 범죄 현장으로 변했다. 검찰 특수수사부 요원들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 겁에 질린 임원들의 울음 섞인 목소리, 그리고 수갑이 채워지는 절망적인 금소금이 뒤섞여 지옥의 교향곡을 연주했다. 최건형은 더 이상 도시의 제왕이 아니었다. 그는 바닥에 처박힌 채 발버둥치는 몰락한 폭군일 뿐이었다. 김민준은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처럼 모든 광경을 고요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한 검찰 수사관이 다가와 그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김민준 군. 여긴 저희에게 맡기고 자리를 옮겨야겠습니다. 민준은 핵심 증인이자 동시에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었다. 그는 한태석을 비롯한 최건형의 충복들이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는 요원들의 철통 같은 호위를 받으며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복도와 엘리베이터를 지나는 동안 그는 창밖으로 동이 터오는 서울의 풍경을 보았다.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 새벽이었다. 아우라 타워. 1층 로비는 이미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어디서 정보를 입수했는지 수백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진을 치고 있었다. 경찰 라인 너머로 터져나오는 플래시 세례가 마치 폭격처럼 느껴졌다. 민주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요원들에게 둘러싸여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다. 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가며 그가 지난 몇 년간 자신의 왕국으로 삼았던, 그리고 거대한 악의 소굴이었던 아우라 타워를 뒤로 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대검찰청의 비밀 안가였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두 사람과 재회했다. 민준 씨, 이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그에게 달려왔다. 그녀의 옆에는 윤상현 기자가 감격과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민준은 그제야 길고 길었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을 믿고 따라준 두 사람을 향해 아주 희미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다.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고요. 네, 괜찮습니다. 두 분이야말로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위험을 무릅쓴 동지애, 그리고 마침내 정의를 실현했다는 안도감. 윤상현이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자네가 해냈어. 자네가 이 나라를 구한 거야.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뒤집어졌다. 초해건형 게이트는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 정재계와 군부를 뒤흔든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민준이 해독하고 외부로 전송한 최건형 파일은 그 어떤 변명이나 조작도 불가능한 완벽한 증거였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렸고 수사는 거침없이 진행되었다. 최건형은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마지막까지 저항했다. 그는 자신의 변호인단을 통해 모든 것이 조작된 음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가 내뱉는 모든 말은 민준이 복원해낸 그의 목소리가 담긴 살인교사 음성 파일 앞에서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감방 안에서 괴성을 지르며 발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왕좌에서 끌어내려진 폭군의 비참한 말로였다. 빅토르 바르가는 인천공항에서 위조 여권으로 출국하려다 체포되었고 위원회의 존재를 실토하는 대가로 감형을 받으려 애썼다. 그의 진술을 토대로 국제 공조 수사가 시작되었고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위원회의 하부 조직 몇 개가 와해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물론 거대한 그림자 조직의 본체는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들의 아시아 활동에 치명타를 입힌 것만은 분명했다. 아우라그룹은 말 그대로 공중분해되었다.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그룹의 모든 자산은 동결되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거대한 바벨탑이 그 부패한 기반을 드러내며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이 모든 태풍의 눈에는 언론과 대중이 그림자 속의 영웅이라 부르는 한 소년이 있었다. 김민준. 하지만 그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졌다. 그는 검찰의 보호 아래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마쳤다. 그의 증언은 최건형과 그 일당들의 죄를 확정하는 마지막 못과도 같았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후 민주는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려 하지 않았다. 그를 담당했던 특수수사부의 부장검사가 그를 조용히 불렀다. 그는 수많은 사건을 겪으며 산전수전을 다 겪은 베테랑이었지만 민준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김민준 군 덕분에 썩어 문드러진 거학의 뿌리 하나를 뽑아낼 수 있었네. 국가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네. 그는 민준의 앞에 몇 개의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다. 이건 국가정보원에서 온 제안서일세. 자네의 능력을 국가를 위해 써달라는 뜻이겠지. 파격적인 조건이야. 아마 최연소 팀장이 될 수도 있을 걸세. 이건 미국의 한 글로벌 IT 기업에서 보낸 스카우트 제의서고 연봉이 웬만한 중소기업 1년 매출과 맞먹는군. 자네를 위한 별도의 연구소까지 차려주겠다고 하네. 그리고 이건 하버드, MIT, 스탠퍼드, 자네가 원하는 세계 어느 대학에서든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겠다는 총장들의 편질세.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성공의 증표들이었다.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티켓이었다. 부장검사는 민준이 당연히 그중 하나를 선택하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과분한 제안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군. 외지 자네는 그럴 자격이 충분한데. 민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저는 지난 10년간 힘을 갖기 위해 지식을 탐했습니다. 제 부모님처럼 힘이 없어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했던 힘은 누군가를 지배하고 군림하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 자신과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소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깊은 통찰과 철학이 담겨 있었다. 국정원이든 거대 기업이든 그곳은 또 다른 아우라 타워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더 이상 거대한 시스템의 부품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저 자신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부장검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눈앞의 소년이 이미 자신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세상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봉투들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그로부터 1년 후 세상은 많이 변해 있었다. 최건형 게이트는 대한민국 사회에 깊은 상처와 동시에 값진 교훈을 남겼다. 최건형은 1심 재판에서 살인교사 국가내란 음모 천문학적인 규모의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법정에서조차 현실을 부정하며 고함을 지르다 끌려나갔고 그의 이름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기업 범죄자로 기록되었다. 윤상현 기자는 최건형 게이트 특종보도로 한국기자상을 수상했다. 그는 상금과 후원금을 모아 진실의 목소리라는 이름의 비영리 탐사보도 전문 재단을 설립했다. 더 이상 거대 자본과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추적하는 독립 언론의 꿈을 이룬 것이다. 이수진은 아우라 그룹에 사표를 냈다. 그녀는 더 이상 거대한 조직의 무력한 부품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윤상현의 재단에 합류하여 과거 아우라 그룹에게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을 찾아내 그들의 억울한 사연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돕고 있었다.
그녀는 예전처럼 주눅든 신입사원이 아니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용기 있고 당당한 사람으로 성장해 있었다. 그리고 김민준, 그는 다시 해방촌의 작은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공간은 예전과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검찰이 지급한 포상금의 일부로 낡고 허름했던 방은 깔끔하게 수리되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은 몇 배나 더 커졌고, 낡은 노트북이 있던 자리에는 최신형 컴퓨터와 서버 장비들이 들어서 있었다. 그는 세상에 눈에 띄지 않는 유령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익명으로 윤상현의 재단을 기술적으로 후원하고 있었다. 거대 기업들이 숨기려 하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내부 고발자들이 안전하게 정보를 제보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주었다. 그날 오후 민주는 자신의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모니터에는 한 통의 이메일이 떠 있었다. 발신자는 작은 중소기업의 대표였다. 그는 거대 제약회사의 특허권 탈취로 인해 회사가 파산 직전에 몰렸고 아무도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절박하게 도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것은 과거 그의 아버지가 겪었던 일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민주는 잠시 눈을 감고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는 천천히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그는 발신자에게 짧은 답장을 보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는 여전히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구두를 닦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세상의 더러운 곳을 닦아내고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자신의 비범한 재능을 세상을 지배하는 데 쓰지 않고 세상의 무너진 조각들을 맞추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그의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완전히 지나가고 마침내 찾아온 고요하고 찬란한 새벽이었다. 이름 없는 소년 영웅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